만약 당신의 평생을 바친 첫사랑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자라면, 그리고 그녀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비밀이 살인보다 더 슬픈 것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15살의 평범한 소년 미하엘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길가에 쓰러집니다.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는 그를 도와준 사람은 36살의 전차 검표원 한나 슈미치였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미하엘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고,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격정적이고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만남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하엘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고전 문학부터 가벼운 소설까지 미하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며 때로는 아이처럼 기뻐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미하엘에게 한나는 첫사랑이자 세상의 전부였으며, 그가 읽어주는 책의 문장들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미하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린 미하엘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남겼고,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실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법학도가 된 미하엘은 전범 재판을 참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나치 친위대 출신의 수용소 여성 감시원들 사이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수많은 유대인 여성들을 가두어 놓은 교회가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였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백 명을 불타 죽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을 한나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한나가 주동자였으며 모든 끔찍한 명령서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위증합니다. 재판장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한나에게 필적 감정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미하엘은 지난날 한나와 나누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며 그녀의 치명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전차 검표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도망쳤던 이유도, 수용소에서 연약한 소녀들을 뽑아 자신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도, 그리고 미하엘에게 항상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이유도 모두 그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문맹이라는 사실은 수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범이 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주동자임을 인정하며 종신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떠안고 맙니다. 방청석에 앉은 미하엘은 깊은 혼란과 고통에 빠집니다. 진실을 밝혀 그녀의 형량을 줄여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침묵과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할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결국 미하엘은 한나의 선택을 존중하며 침묵을 지키고, 한나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감옥에 갇힌 한나를 위해 미하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전처럼 책을 읽어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지는 미하엘의 목소리에 기대어 한나는 감옥 도서관의 책을 빌려 글자 하나하나를 테이프의 소리와 맞추며 스스로 글을 깨우칩니다. 마침내 서툰 글씨로 미하엘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한나의 모습은 처절하고도 숭고합니다. 오랜 수감 생활 끝에 한나의 석방일이 다가옵니다. 미하엘은 그녀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거처와 직장을 마련하고 수십 년 만에 감옥에서 그녀와 마주 앉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너무나도 멀고 차가운 시간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미하엘은 그녀가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묻고, 한나는 죽은 자들만이 자신에게 질문할 자격이 있다고 답합니다. 석방을 하루 앞둔 새벽, 한나는 미하엘이 읽어준 책들 사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서 모은 푼돈을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하엘은 그녀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지나간 사랑과 시대의 상처를 가슴에 묻으며 기나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단순한 비극적 로맨스를 넘어 한 시대의 묵직한 죄의식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의 더 깊은 이면을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볼 작품은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아주 복잡하고 또 논란도 많은 현대고전, 바로 더 리더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이 1995년에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정말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작가인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독일의 저명한 판사이자 법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정말 독특한 이력이죠? 바로 이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관점 덕분에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독일 책으로는 최초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요. 무려 39개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요? 이야기는 2차 대전이 끝난 독일을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아주 비밀스럽고 또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등장인물을 보면요. 한쪽엔 이제 막 15살이 된 소년 미하엘 베르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그의 나이 2배가 훌쩍 넘는 36세 여성 한나 슈미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요. 좀 이상하지만 어떤 일정한 의식처럼 흘러가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샤워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미하엘이 한나에게 고전 문학을 읽어주는 거였죠. 한나는 이 시간을 정말 황홀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첫 번째 핵심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한나는 미하엘이 읽어지는 책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왜 그게 꼭 필요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은 몇 년 뒤로 훌쩍 건너뜁니다.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미하엘의 삶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법대생이 된 미하엘은 대학 세미나 때문에 어떤 재판을 참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피고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치 전범 재판의 피고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하엘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실은 아우슈비츠의 SS 감시원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로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한나의 행동은 정말 이상해요. 미하엘은 혼란에 빠진 채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심지어 다른 감시원들이 전부 한나 짓이라고 떠넘기는 보고서마저 자기가 썼다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바로 그 순간, 미하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그녀가 평생 동안 지켜온 그 비밀의 정체를 깨닫게 된 거죠. 한나의 모든 미스테리한 행동을 푸는 열쇠. 그건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었죠. 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를 알고 나니 모든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는지, 그를 알아야 하는 승진을 피하려고 SS에 입대했는지, 그리고 필치 샘플을 제출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이유까지도요. 이 모든 게 문맹이라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건요. 이 지독하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큰 어떤 강력한 은유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한나라는 한 개인을 이해하려는 미하엘의 고뇌를 통해서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젊은이들, 즉 전후 세대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소설 속에서 미하엘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한나를 사랑해서 겪었던 그 고통이 어쩌면 자기 세대 전체의 운명이자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의 운명이었다고요. 개인의 아픔이 곧 한 국가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소설이 가해자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를 탐구하는 시도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결국 더 리더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곧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떤 끔찍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공감이고 어디부터가 면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선을 어디에 그으시겠습니까?